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해 수사팀 다수 의견은 무기징역이었지만 조은석 특검이 최종 사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새벽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면서 대파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김명기 민주당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김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장소, 같은 구형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피식 웃음을 보였습니다. 먼저 그 순간을 박은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시간의 증거조사 끝에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여 년 만에 이뤄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순간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구형 직후 방청석에서 비속어가 난무하자 재판장이 정숙을 당부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40분간의 구형 이후 낭독돼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바라보며 웃음을 짓거나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에 책무를 져버리고 국가 안전과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난입,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에 대해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엄하게 단죄해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에 내려집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사형 구형, 그 결정 과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애초 특검팀 내부에서는 무기징역이 다수 의견이었지만 조은석 특검이 사형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팀 16명은 첫 결심 공판 전날이었던 지난 8일 6시간에 걸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사형 구형 의견보다 7대3 비율 정도로 많았습니다. 팀을 이끈 조은석 특검은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는 무기징역과 사형 구형 문건 2개를 일단 준비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런 뒤 재판에 참석해 의견을 직접 밝힐 박억수 특검보에게 사형 구형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특검의 결단은 9일 내려졌고 어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을 엄정히 다뤄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1심 선고 혹은 항소심 때 형이 감경될 수 있는 하한선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19일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형과 무기형 가운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인 가운데 이보다 앞선 모레에는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사형 구형 순간 피식 웃음을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없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계몽령 주장을 이어가며 특검 수사가 소설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구형 뒤 진행된 90분 동안의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나라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이른바 계몽령을 자화자찬했습니다.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고 파업 의료인을 처단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던 위법한 포고령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포고령에서 뭐라고 정해도 그거 다 무효입니다. 공수처 등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야말로 내란이라며 폄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가 봉쇄되고 헬기를 타고 온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며 들이닥쳤지만 국헌문란과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망상과 소설을 그만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17,000자 분량의 최후 진술을 한 윤 전 대통령은 말하는 도중 격양된 듯 책상을 내리치거나 허공에 주먹질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그리고 약 4시간 뒤인 오늘 새벽 1시 15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심야 기습 제명의 이유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당원 게시판 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제명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내부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한 건 모두가 잠든 한밤중입니다. 한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당무감사위의 결과가 나온 지 2주 만입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규에 명시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입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인정했다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윤리위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한 전 대표의 허위 조작 정보를 동원한 괴롭힘은 테러 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뒤늦게 결정문 내용을 2차례 수정했습니다. 처음엔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지만 이어 한 전 대표의 직접 작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정정했습니다. 또 한 전 대표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는 문구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확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 대전 충남을 찾은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 의결 단계인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 판단 수용을 시사한 것으로 사실상 한 전 대표 제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허위 조작으로 제명이 이루어졌다며 또 다른 계엄 선포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 기사 보시고 분당 가능성까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목도리 차림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을 찾았습니다. 1층 로비를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일제히 파이팅 구호를 외칩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가 허위 조작 제명을 한 것이라며 징계 결정을 12.3 비상계엄에 빗대 작심 비판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윤리위에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지난 계엄을 막았을 때 그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은 집단 성명을 내며 장동혁 지도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가장 무서워하던 우리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투옥시키는 원균적 행태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당원 당규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요 당직자 확인을 받았다며 가처분을 하든 뭘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제명 처분으로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쓸어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를 제명하더라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로 맞선다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이어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왜 새벽 1시에 제명 결정을 내린 건지.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떠나면 분당이 되는 건지.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리위가 꼭 왜 새벽에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명까지 개정하면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네.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하면 공천과 연대 등을 논의할 때 분명히 한 전 대표가 언급될 텐데 선제적으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아하. 또 시점에 대한 해석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나오고 나서 약 4시간 뒤 윤리위에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이 나왔거든요. 보수층에서 유일하게 팬덤을 보유한 한 전 대표의 징계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징계 파장을 축소하고 또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일부러 어젯밤 급히 결론을 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친한계 한 인사는 이번 제명은 지난해 10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이후 결정됐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면회를 갔던 지도부 인사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면서 당계 문제는 개인이 아닌 당의 원칙과 기강을 세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텐데 그리고 당내 반발도 좀 거셀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이 당내 반발 움직임이 주류가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앞서 장 대표를 향해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나왔을 때도 지금과 비슷한 규모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 중진들이 메시지를 넘어서 행동으로 얼마나 힘을 싣느냐가 핵심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이 망했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취재해보니 중진들도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내일 장 대표와의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원들의 반발도 변수인데 오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 두 분이 와 계신데요.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당의 분위기를 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내일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결정되면 한 전 대표는 일단 당을 떠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네, 앞서도 보셨지만 한 전 대표는요. 재심 신청은 선을 그었습니다. 네. 내일 최고위에서 지도부가 제명을 최종 결정하면 가처분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에 속한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제명 결정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번 사안은 조작된 증거 등이 많아 징계가 말도 안 된다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법적으로 가처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일단 당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당의 결정으로 당을 나오게 된다면 궁금한 거는 친한계 의원들이 당을 나올지 또 그렇게 되면 분당이 될지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네, 이 점이 핵심인데 현재까지 분당 가능성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없다. 네, 친한계 의원들은 물론 초재선 의원들도 당내 정치적 해결을 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분당은 선택지에 없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무게를 두고 당내 새 규합에 집중한다는 건데 실제 인용되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 한 전 대표가 당계 문제와 관련해 당원들과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전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이 될지 내일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앞으로 법적 절차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국회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천원금 의혹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김 의원 부부 등을 출국 금지 조처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는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입니다. 경찰이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전 동작구 의원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가지고 확보하신 자료 있으실까요? 또한 경찰은 김 의원 부부와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 부의장, 전 동작구 의원 2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이폰은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내지 않으면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공천원금뿐만 아니라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등 12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역시 지난 1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강제 수사와 제명 등 당 안팎의 강한 압박에도 김병기 의원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비상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명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재심 청구를 시사한 김병기 의원.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스스로 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직 보좌진이 제기한 가족 관련 청탁 의혹이나 공천원금 묵인 의혹 모두 법적으로 소명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가족까지 걸려있는 사안에 지도부가 너무 세게 압박하다 보니 물러설 수 없게 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의 버티기 모드에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방어 권리, 이것도 당규가 보장하고 있는 정신만큼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이 발동되는 그러한 상황은 없으리라. 의원총회 제명 표결까지 갔을 때 과반 이상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돼 당 지도부가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도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인데다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제명 조치에 의원들이 쉽게 찬성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이번 달 말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징계를 결론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엔 강선우 의원의 공천원금 1억 원 의혹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강 의원은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혔는데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자수서에는 돈을 건네는 자리에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을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터진 이후 줄곧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런데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자수서에는 1억 원을 건네던 자리에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 씨는 물론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김 시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 의원의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셈입니다. 남 전 보좌관 역시 경찰 조사에서 쇼핑백은 받았지만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면서 경찰은 세 사람 대질 신문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김 시의원은 서울시 의회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했던 노트북과 태블릿을 경찰에 출석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김 시의원을 불러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던 상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버스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출근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퇴근 대란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화면 뒤로 많은 분들이 귀갓길을 서두르고 있네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환승 인구가 많은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퇴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로 번잡한 분위기인데요. 버스 파업으로 서울 시내버스 10대 중 9대가 운행을 멈춘 상황이라 시민들 대부분이 이곳 지하철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울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하철을 더 집중해서 배차하고 막차 시간을 늦춰서 운행 횟수를 늘렸고 구청에서 제공하는 지하철역 셔틀버스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길을 헤치며 갔다, 회사까지 냅다 걸었다, 심지어 크고 화려한 관광버스 셔틀버스로 출근을 했다는 등 시민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일단은 불편해서 추워서 일단 안 올라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도 꽤나 춥습니다. 네. 현재 협상도 진행 중인데 언제쯤 타결이 될까요?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간 넘게 노사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사후 조정을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어떻게 임금 인상분을 결정하느냐입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포함해 전체 임금의 10.3% 인상과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 소송으로 다투겠다며 3% 인상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안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내일에는 시내버스가 정상화되겠지만 한치 앞도 예상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MBN 뉴스 주지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필이면 파업 첫날인 어제 서울의 한 대학교 편입 면접 시험과 겹치게 되면서 지각한 학생들이 속출했습니다. 버스는 없고 택시는 안 잡히면서 시험도 못 본 상황. 전민석 기자가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어제 아침 7시 5분쯤 대학생 A군은 고려대학교 편입 면접을 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를 고려해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전에 나섰지만 파업으로 버스가 오질 않았습니다. 1112번을 타고 10분이면 가는 거리였는데 택시를 불렀으나 한 대도 안 잡히는 최악의 상황을 제가 경험했고 면접장 입실은 오전 8시까지였지만 A군은 마감을 5분 넘겨 도착했습니다. 시험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 제외하고 한 6명 정도의 학생들이 약간 정문에서 울부짖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열어달라고 이렇게 빌면서. 다른 때는 뭐 1명 뭐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는 뭐 4명인가 5명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가 안 다녀서 그런 경우 있구나. 네, 알고 있습니다. 1차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 25대 1을 뚫고 올라간 면접이지만 입도 떼어보지 못한 겁니다. 편입을 준비하던 2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결시자가 추가 면접을 볼 수는 없다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보안요원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을 해지해달라며 상담을 받던 50대 남성이 말다툼 끝에 흉기 난동을 벌인 겁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중앙선을 가로지르며 황급히 어디론가 향합니다.
경찰이 도착한 곳은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50대 남성 A씨가 벌인 흉기 난동 때문이었습니다. 곧바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앞서 A씨는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이곳 2층에 있는 손해보험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결국 말다툼으로 번졌고 A씨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보안요원이 흉기에 허리를 찔렸습니다. 피해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얼어붙은 저수지 위를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려고 저수지를 가로지르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얗게 눈이 덮인 저수지 위를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얼어붙은 물 위를 마치 평지를 걷는 듯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얼음 위를 1분 넘게 걷던 이 남성, 갑자기 잘못된 걸 느꼈는지 방향을 돌려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내 얼음이 깨지고 물속으로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가까스로 남아있는 얼음에 몸을 기대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때마침 산책을 하던 시민들이 이를 발견해 구조 장비로 도와주려 하지만 오히려 미끄러지며 다가가지 못합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물속에 뛰어들어 구조를 시작합니다. 얼음물 속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쉽지는 않은 상황. 사고 발생 19분 만에 남성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시 끌어, 오케이. 좀 빠르게 당겨 이제. 다 왔어. 구조된 남성은 폭이 400m 정도 되는 이 저수지를 가로질러 집에 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수지 곳곳은 아직 살얼음인 상태가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저수지나 호수의 빙판은 기온 변화에 따라 매우 위험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그제 수영 강습 중이던 40대 여성이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구급차를 엉뚱한 곳으로 출동시켰고 그 사이 여성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 119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곧이어 반대편 도로에서는 소방 사다리차가 내달립니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40대 여성이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에는 최초 신고 후 21분 만에 소방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발견하자마자 신고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119 상황실이 애초 사고가 난 수영장과는 11km 정도 떨어진 다른 곳으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에 수영장을 위탁 운영한 인근의 한 대학교로 구급대를 출동시킨 겁니다. 당시 신고자가 예전 이름을 댔고 이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 접수 8분 만에 대학교에 도착한 구급대는 거기에는 수영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쓰러진 여성은 뒤늦게 수영장에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실려 최초 신고 47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숨졌습니다. 통상 119 신고와 접수하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지령을 내리는데 당시 상황실은 신고 내용만 보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송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추정치가 매일 2배씩 늘고 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 출신의 모델은 한국어로 이란을 응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2018년 미스 이란 대회 3위 출신으로 한국에서 모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호단 이쿠. 여성이라는 이유로 히잡을 쓰고 여러 규제를 강요받는 현실에 반발해 한국행을 택했는데 이번엔 이란의 참상을 널리 알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란에 대한 뉴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란 사람들의 용기를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대 사망자가 12,000명에 달한다는 추산까지 나오는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자신을 쿠르드족 이란인이라고 밝힌 한 소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Mr. President Trump, many people in my country are getting murdered right now. Please help them. We beg of you. 특히 이란 내부와 연락이 끊긴 해외에 사는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5 días estoy intentando hablar con mi hermana. No sé nada de ella. 생지옥으로 변한 이란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지만 인터넷과 통신이 차단된 만큼 극히 일부일 뿐이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외신들은 현지 의료진과 시민들의 진술을 통해 이란 시위대 총상이 눈과 머리에 집중됐다며 보안군이 자동 소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훈야입니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이란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를 공개 독려하며 직접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와 비밀 접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전역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시위대를 독려했습니다. And by the way, to all Iranian patriots, keep protesting, take over your institutions if possible, and all I say to them is help is on its way. 시위대를 탄압하는 이란 정권을 향해서는 군사작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Yeah, Iran said that the last time I blew them up with the nuclear capability, which they don't have any longer. So Iran said that the last time. They better behave.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전 이란 왕세자와 최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비 전 왕세자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이란 국왕의 아들로 현재 이란 반정부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We have come to the point where people are just fed up with this regime. They are saying death to the dictator. They want to liberate themselves. 하지만 미군의 주요 함대와 일부 병력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발이 묶여 있고 미국의 군사 개입이 오히려 이란 정권의 내부 결속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교적 해법과 군사 옵션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효구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정작 쿠팡의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해외 디지털 규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첫 질문부터 쿠팡이 등장했습니다.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하고도 한국이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침묵한 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제재를 탓한 겁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쿠팡의 로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From companies in my home state of Washington, like Coupang, that Korean regulators are already violating these commitments.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헤럴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와 김범석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 쏟아부은 막대한 로비 자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쿠팡은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If we hadn't been directed to do exactly that, do you believe that? No. Good enough.
미국 의회의 쿠팡 지원이 본격화하면서 이와 맞물려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한 달 사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6,000명 넘는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탈퇴 현상, 이른바 탈팡으로 주문 물량이 줄어든 여파로 보입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지난달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무급 휴가 희망자를 접수받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100여 개 물류센터에서 신청을 받았고 5,000명 넘는 인원이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채용 인력도 1,000명 넘게 감소하면서 쿠팡의 물류센터 인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보다 6,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연말 연초 주문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도 오히려 인력은 줄어든 겁니다. 이와 함께 일부 물류센터에서 지급하던 신규 인센티브 제도도 중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광범위하게 불표를 쓰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 주문량이 감소한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 쿠팡의 주간 결제액을 보면 지난해 12월 1조 원대가 무너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용품이나 필요한 거 살 때 용어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 이후로 근데 전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덜 사용했던 것 같고 찝찝해서 조금 탈퇴할까 생각도 많이. 반면 쿠팡 사태 이후 SSG닷컴과 마켓컬리 등 경쟁 플랫폼의 주문량은 10에서 15%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제재가 이어진다면 쿠팡의 인력 감축 흐름은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20번이 넘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합의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고 사고 낼 차량에 아이를 셋이나 태우고 다녔는데 막내가 8살이었습니다. 이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차선을 넘자 뒤따르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교차로, SUV가 좌회전하다 옆 차선으로 넘어오자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부딪힙니다. 피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냥 박은 것 같아요. 경찰은 40대 A씨 부부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벌인 고의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차량 유도선을 넘는 차량을 골라서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썼는데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 3명까지 차에 태웠습니다. 온 가족이 이번에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타냈고 자동차 수리비까지 알뜰히 받아 챙겼습니다. 부부가 지난 5년 동안 22차례 보험 사기로 가로챈 돈만 1억 2천만 원. 이 돈은 사고 차량의 주인인 장모와 나눠 가졌습니다. 고의 사고 차량 3대를 수시로 폐차시키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했지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요. 애들과는 어디 가던 길이었다라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고의 사고로. 보험 사기 혐의로 차주 장모와 함께 부부를 검찰에 넘긴 경찰은 부부에게는 미성년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킨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예,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이슈를 더 들여다보는 이슈 추적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사회부 황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황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뿌리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뭘 뿌리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이 뒤에 사진을 보시면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라 하면은 이 제설용으로 이 눈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리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뿌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아파트의 민원 이야기인데요. 누가 겨울에 이런 민원을 넣었나 봤더니 바로 견주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올라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가져왔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입주민들은 강아지들이 염화칼슘 때문에 발에 화상을 입고 아파한다면서 단지 내 다른 데는 뿌려도 이 산책로에는 뿌리지 말아달라고 관리실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산책로에 안 뿌리면 미끄러워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떡하냐며 입주민 사이에 설전도 오갔다고 합니다. 궁금한 건 실제 염화칼슘이 강아지들에게 안 좋긴 한가요? 네, 강아지들 발에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요. 강아지가 잘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고 불편하게 걷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같이 보시면요.
강아지가 산책하던 중에 멈춰서 이렇게 발을 들고 아파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모두 길 위에 염화칼슘 때문인데요. 실제 전문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한 발열을 일으켜요. 발바닥 사이에는 되게 연약한 피부가 있는데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궤양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견주들 입장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산책로에서 사람들이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이렇게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라 하는 건 좀 과한 반응 같은데 네티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강아지에게 신발을 신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예. 또 어르신들은 빙판길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강아지보다는 사람이 우선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이 한 장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뭔가요? 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앵커님은 혹시 어떤 매장인지 아실까요?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매장 같은데 화장품 같은 걸 파는 뷰티 편집숍, 네. 올리브영 아닌가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등장한 올리영이라는 뷰티 브랜드였는데요. 우리나라 브랜드와 굉장히 유사하죠. 예. 상호와 로고 디자인, 대표 색상, 상품 진열 방식까지 비슷합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 매장 내부도 상당히 비슷한데 마케팅 방식도 이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리영은 중국의 쇼폼 콘텐츠 플랫폼 등의 공식 브랜드 채널을 개설하고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도 K-팝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등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니 이런 모방 브랜드까지 나온 건데요. 이외에도 최근 중국에 한국의 유명 빵집을 연상케 하는 뉴욕 베이글 뮤지엄이 등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으로 치솟다 보니까요. 한국 기업인 양 사람들이 착각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네, 이렇게 한류를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리 문화, 브랜드를 잘 지키는 것도 또 중요한 역할이었죠. 황지영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두 정상이 K-팝 노래에 맞춰 드럼을 연주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오늘은 한일 역사 교류의 상징 호류지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름이 새겨진 파란 점퍼를 입은 한일 정상이 골든에 맞춰 나란히 드럼을 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깨를 들썩이며 연주하고 다카이치 총리도 즐거운 듯 환하게 웃습니다. 소질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어릴 적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며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양국 협력의 깊이를 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주는 일본 측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학창 시절 드럼 연주자로 활동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드럼 스틱과 시계 등을 선물했고 이 대통령도 나전칠기 장식의 드럼 세트와 홍삼 등을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은 고대 한일 역사 교류의 상징 호류지를 방문해 5층 목탑과 백제 관음상을 관람했습니다.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서 금당벽화의 원본을 양 정상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서 일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다카이치 총리는 석별 악수만 3번으로 이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1박 2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뒤 한국에 도착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달달한 간식을 먹고 싶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간식 주재료인 밀가루의 수입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는
이 조그만한 게 10,000원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품귀 현상까지 일고 있는 이색 간식,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튀르키예식 소면인 카다이프나 피스타치오 등 대부분의 재료가 수입산이다 보니 한 알에 평균 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공급 불안정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피스타치오 값은 한 달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 뛴 상황이고요. 원가 부담이 확실히 전보다 높아졌다 보니까 가격을 안 올릴 수는 없는. 가격이 뛰면서 한 알에 10,000원을 육박하는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친숙한 국민 간식 붕어빵도 고환율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와 팥 등 주재료 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울에서는 붕어빵 한 개를 1,000원에 파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 다 비싸니까 그전에는 간식거리로 좀 사 먹는 게 상당히 수월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사는데 좀 생각이 좀. 고환율 영향으로 원재료 값이 연이어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7% 오른 142.39로 6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개입으로 1,43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 근처까지 높아진 상황이어서 환율발 디저트 가격 상승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119 헬기 시스템이 앞으로 밤낮 없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소방헬기 투입으로 생존율이 79%까지 올랐는데 골든타임이 생명인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착륙한 헬기에서 의사와 소방대원이 긴박하게 뛰어내립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를 헬기 안으로 옮겨 산소를 투여하고 바로 응급조치를 시작합니다. 40대 뇌출혈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이송한 긴박한 순간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2023년부터 소방 헬기에 의사를 태우고 환자를 치료하며 이송하는 119 헬기 응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26번 출동해 24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했고 19명이 목숨을 지켰습니다. 생존율은 79%로 헬기가 없었다면 사망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대원들이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의료진을 탑승시킨 뒤 곧바로 환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헬기 안에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어 의료진과 구급대원이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자동 주입기는 중증 환자에 필요한 약을 이제 저희가 직접 마이크로 단위까지 투여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는 기계가 산소를 투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전국에 8대뿐이었고 안전 문제로 야간 운영이 어려웠던 보건복지부의 닥터 헬기와 달리 소방 헬기는 32대 24시간 내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닥터 헬기와 역할을 나누고 헬기 운영 횟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소음 민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더라도 안전과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에 올해부터 소방청은 지역별로 나뉘었던 운영체계를 전국 단위 통합 출동 체계로 바꿔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에서 통제합니다. 환자 발생 지역에 헬기가 없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곧바로 출동해 빈틈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이번엔 건강정보입니다. 잠까지 방해하는 코막힘 증상. 단순한 감기나 찬바람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데요. 코 연골이나 뼈가 휘어진 경우엔 방치할수록 얼굴 비대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박모 씨는 극심한 코막힘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비염 수술까지 받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질환이 숨은 원인이었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저는 자다 깨고 일부러 숨만 쉬니까 항상 입안도 건조하고. 비중격 망곡증은 코를 좌우로 나누는 연골과 뼈가 한쪽으로 휘는 질환입니다. 비뚤어진 뼈가 통로를 막아 호흡이 어려워지는데 반대쪽 코로 더 많이 숨쉬다 보니 그쪽에도 서서히 부담이 가중됩니다.
보통 코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그 휘어져 있는 반대쪽의 하비갑계가 이제 약간 비후가 됩니다. 환자분은 양쪽의 코가 다 막히는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코막힘에서 멈추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면 축농증이나 귀 먹먹함, 얼굴 비대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비염은 약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비중격 망곡증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중격 망곡증은 외상 없이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수면 도중에 입을 자주 벌리는지 살펴보고 이상 여부를 조기에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성장기부터 관리하면 상태가 심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영국에서 10대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택시와 정면 충돌하면서 4명이 숨졌습니다. 겁없는 10대들은 과속의 역주행까지 위험한 운전 장면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요한 어둠이 내린 주택가. 차량 2대가 빠른 속도로 부딪힙니다. 10대 청소년이 몰던 차와 택시가 정면 충돌한 겁니다. 두 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 3명과 50대 택시기사가 모두 사망했고 승객 5명도 다쳤습니다. 청소년들은 사고 전날 밤 SNS에 시속 19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것은 물론 역주행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대 무리가 오토바이 매장 앞을 서성이다 유리창을 향해 무언가를 던집니다. 유리창이 깨지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 오토바이를 한 대씩 몰고 그대로 도망갑니다. 작동이 서툰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13일 새벽 브라질에서 14명의 10대가 오토바이 12대를 훔쳤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3분. 현지 당국은 현재까지 6명을 체포했고 오토바이 10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국회의사당 앞이 감자로 가득합니다. 유럽연합과 남미 공동시장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값싼 남미산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에 버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Europe devrait être une chance au monde agricole de s'en sortir. Aujourd'hui, cette Europe, elle joue contre nous. 지난달에도 유럽 농민들은 트랙터를 동원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유럽연합은 회원국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7일 남미 공동시장과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성화가 알프스 산맥을 가로질렀습니다. 스키를 타고 하얀 설원을 가르며 내려오는 붉은 불꽃. 개막까지 남은 시간 23일. 올림픽 열기가 벌써 느껴지는 것 같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낮부터 강추위가 물러가고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 내륙부터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고 7cm 이상의 눈이,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양은 적지만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비구름 뒤로는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중서부와 전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8도, 대전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영상권으로 출발해서 낮에는 광주와 부산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음 주 초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린 뒤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